캄보디아 총리가 카메라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더 놀라운 건 10만 명의 캄보디아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감사합니다. 를 외친 거였어요. 중국이 수십 년간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도 얻지 못했던 캄보디아의 마음을 한국은 어떻게 완전히 사로잡았을까요? 대체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수익금의 일부는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입니다. 2025년 현재 27세이고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태어나 자란 여성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캄보디아가 한국에게 완전히 장악당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는 축복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본 캄보디아의 변화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2030년 우리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굴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3월 저는 푸놈펜의 한 작은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20대 여성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월급은 고작 $150.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그냥 북한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 다라가 USB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소피아, 이거 봐봐. 한국 드라마인데 정말 재밌어. 그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태양의 후예를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발견했어요. 유시진 대위의 멋진 모습, 강모연 의사의 당당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세계의 발전된 모습. 와, 이게 진짜 한국이야? 저는 밤새 16편을 다 봤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인터넷으로 한국어를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런 간단한 말들부터 시작했죠.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다니던 의류 공장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소피아, 너도 한국 드라마 봐. 너도 한국어 배워. 어느새 우리는 작은 한국어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5명이었는데 6개월 후에는 3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공장장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10씩 더 주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바이어들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라는 이유였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것이 한국의 경제적 침투의 시작이라는 것을. 2019년 말쯤 푸놈펜 곳곳에 한국어 학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20대, 30대 젊은이들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때부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은밀하게 캄보디아 젊은이들을 타겟으로 문화 공작을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더 큰 충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때문에 공장이 일시 휴업했어요. 처음에는 막막했죠. 수입이 끊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다라가 또 다른 USB를 가져왔어요. 소피아, 이번엔 음악이야. BTS라는 그룹인데 다이너마이트를 처음 들었을 때의 그 전율.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음악도 좋았지만 뮤직비디오 속 그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할 수도 있구나. 저는 BTS의 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안무 영상을 찾아보고 혼자 연습하고 그러다가 페이스북에 제가 춤추는 영상을 올렸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하루 만에 좋아요 500개, 댓글 100개. 그리고 나도 가르쳐 달라는 메시지가 계속 왔어요. 2020년 6월, 저는 작은 댄스 스튜디오를 열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과 BTS 춤만 추려고 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춤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소피아, 사랑해는 한국말로 뭐야? 오빠가 뭔 뜻이야? 한국어도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래서 저는 댄스 클래스와 함께 한국어 클래스도 시작했어요. 제가 아는 게 많지 않았지만 학생들은 너무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2020년 말, 제 스튜디오에는 매일 1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2021년 초, 갑자기 한국 기업들이 캄보디아에 엄청나게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 정부가 신남방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동남아시아 진출을 본격화한 거였어요. 2021년 한 해 동안만 한국의 캄보디아 투자액이 전년 대비 무려 300% 증가했어요. 그리고 그 투자의 핵심에는 항상 한류가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현지인들을 우선 채용했고 K-팝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혜택을 받은 사람 중 하나였어요. 2021년 5월, 갑자기 한국문화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소피아 씨, 한국에서 6개월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울 기회가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것이 한국 정부의 거대한 전략의 일부라는 것을. 한국은 단순히 돈으로 캄보디아를 사려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먼저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2021년 6월, 저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갔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감동.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 깨끗하고 현대적인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6개월간의 한국 생활은 정말 꿈 같았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한국 문화도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냐는 거예요. 소피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정말 아름답다면서요? 캄보디아 경제 성장률이 요즘 정말 높다고 들었어요. 캄보디아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정말 좋아한다면서요? 처음에는 그냥 관심 표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미 캄보디아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021년 말 캄보디아로 돌아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겨우 6개월 사이에 캄보디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첫째, 한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삼성, LG, 현대, 롯데. 이런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까지 너도 나도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었어요. 푸놈펜 시내에는 한국 식당이 50개 이상 생겼고 한국 마트, 한국 병원, 한국 학원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둘째, 캄보디아 정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훈센 총리는 공개석상에서 한국은 캄보디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고 캄보디아 젊은이들은 모두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발표했어요. 셋째, 한국어가 거의 공용어 수준이 되었어요. 정부 청사, 은행, 대형 쇼핑몰 어디를 가도 한국어 안내문이 있었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경제 데이터였어요. 2021년 한국의 캄보디아 투자액은 무려 15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이는 전년 대비 500% 증가한 수치였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캄보디아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약 20만 개. 캄보디아 전체 제조업 일자리의 30%를 차지했어요. 제가 일하던 한국어 학원도 갑자기 정부 지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국가 핵심 인재 양성 기관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리고 한국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에게는 정부에서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라 한국의 체계적인 소프트 파워 전략이었다는 것을. 한국은 우리를 강제로 지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스스로 한국을 원하게 만들었어요. 2022년은 정말 역사적인 해였어요. 그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바로 캄보디아 왕실의 제나 공주가 K-팝 아이돌을 꿈꾼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제나 공주는 당시 10살이었는데 블랙핑크와 BTS의 열렬한 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터뷰에서 저는 한국에서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한국은 제 꿈의 나라예요 라고 말한 거예요. 캄보디아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왕실 공주가 외국 문화에 빠져서 외국에서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전통을 잃었다며 비판했지만 젊은이들은 열광했어요. 공주님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구나. 그리고 그해 말,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나 공주가 캄보디아 최초의 한인 연예기획사 케이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한국인 대표가 운영하는 기획사에서 체계적으로 K-팝 트레이닝을 받겠다는 거였어요. 이 소식은 국제적으로도 큰 화제가 됐어요. CNN, BBC 같은 외신들이 캄보디아 공주의 K-팝 도전을 대서특필했어요. 그리고 한국 언론들은 한류의 완전 승리라고 보도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이 사건이 가져온 파급 효과였어요. 제나 공주의 K-팝 도전 이후 캄보디아 정부의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첫째, 2022년부터 캄보디아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가 필수 과목이 되었어요. 미래 인재는 반드시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유였어요. 둘째,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캄보디아 교육부가 캄보디아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에는 수백억 원이 투입됐고 캄보디아 전역에 한국식 예술교육 시설들이 건설되기 시작했어요. 셋째, 매년 캄보디아 K-팝 월드 페스티벌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어요. 앙코르와트를 배경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K-팝 축제가 되었어요. 2022년 말, 저는 통계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캄보디아 15에서 30세 인구의 무려 70%가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중 90%가 한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어요. 한국 기업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2022년 한 해 동안 한국의 캄보디아 투자액은 25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특히 교육, 문화, IT 분야의 투자가 폭증했어요. 그리고 그해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12월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 캄보디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식 선언한 거예요. 이는 캄보디아가 중국 다음으로 한국을 두 번째 최중요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캄보디아는 이미 한국의 영향권 안에 완전히 들어왔다고. 2023년은 한국이 캄보디아 경제의 핵심이 된 해였어요. 이제 한국 없이는 캄보디아가 굴러갈 수 없는 수준까지 온 거죠. 그해 초 저는 한국계 기업에 취직했어요. 케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자매회사인 K컬처 캄보디아라는 회사였는데 캄보디아 전역에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일을 하는 곳이었어요. 제 월급은 이전 공장 일의 5배인 750달러였어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기업들이 캄보디아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 첫째, 캄보디아 주요 산업의 30에서 40%를 한국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제조업, 건설업, 금융업, 유통업. 어느 분야를 가도 한국 기업들이 핵심 플레이어였어요. 둘째, 캄보디아 젊은이들의 80% 이상이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현지 기업보다 월급도 많이 주고 근무 환경도 훨씬 좋았거든요.
셋째, 캄보디아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모두 한국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고 있었어요. 특히 경제정책, 교육정책, 문화정책은 거의 한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었어요. 2023년 5월,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훈 마네세 총리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 국가로 한국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문에서 캄 미래 100년 동반자 협정이라는 역사적인 협정이 체결됐어요. 이 협정의 핵심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캄보디아 모든 대학에 한국어학과 설치 의무화, 캄보디아 공무원 10만 명에게 한국어 교육 제공, 한국 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한국 문화 콘텐츠 수입, 관세 완전 철폐,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가속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조항은 따로 있었어요. 캄보디아는 모든 중요한 경제 정책을 한국과 사전 협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실상 캄보디아가 경제 주권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해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2023년 캄보디아 GDP 성장의 60%가 한국 관련 투자와 사업에서 나온 거였어요. 한국이 없었다면 캄보디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왔어요. 일자리 통계는 더 놀라웠어요. 캄보디아 전체 일자리의 40%가 직간접적으로 한국과 연관되어 있었어요. 한국 기업 직접 고용, 한국 기업 협력업체 고용, 한국 관광객 관련 서비스업까지 포함한 수치였어요. 저희 동네만 봐도 그랬어요. 10가구 중 8가구가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에서 일하거나, 한국어 과외를 하거나, 한국 관광객 상대 장사를 하거나.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캄보디아는 한국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것을. 한국이 우리의 경제적 생명줄이 되어버린 거예요. 2024년은 정말 역사적인 해였어요. 그해 3월 캄보디아 국회에서 믿기 어려운 법안이 통과됐거든요. 바로 한국어 공용어 지정법이었어요.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이랬어요. 한국어를 크메르어와 함께 캄보디아의 공식 언어로 지정, 모든 정부 문서를 크메르어와 한국어로 동시 작성, 공무원 채용 시 한국어 능력을 필수 조건으로 설정, 모든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육 의무화. 이 법안이 통과될 때 국회 표결 결과가 압도적이었어요. 찬성 118표, 반대 5표, 기권 2표.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웠어요. 법안 통과 후 훈 마네 총리의 연설이 더 놀라웠어요. 한국어는 이제 캄보디아 젊은이들의 미래 언어입니다. 한국어를 모르면 캄보디아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공용어로 지정한 건 식민지 시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캄보디아 국민들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어요. 여론조사 결과 82%가 찬성, 11%가 반대, 7%가 무응답이었어요. 특히 젊은 층 18에서 35세에서는 94%가 찬성했어요. 그 이유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이미 한국어 능력이 캄보디아에서 성공의 필수 조건이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경험한 예를 들어볼게요. 2024년 상반기에 제가 지원한 회사들의 채용 공고를 보면 한국어 가능자 우대, 월급 1.5배, 한국어 능통자 필수, 월급 2배, 한국 유학 경험자, 월급 3배. 한국어를 못하면 사실상 괜찮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교육 현장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가르치던 한국어 학원은 이제 정부 인가 정규 교육기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한국어 교사가 의무 배치됐어요. 더 놀라운 건 대학교 상황이었어요. 캄보디아 주요 대학들이 너도 나도 한국어학과, 한국학과를 신설했어요. 그리고 이런 학과들의 입학 경쟁률이 의대, 법대보다 높아졌어요. 왕리 프놈펜 대학교의 경우 한국학과 경쟁률이 무려 500위를 기록했어요.
의대가 300일이었는데 그보다 높았던 거죠. 그리고 2024년 하반기 정말 상징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캄보디아 주요 방송사들이 프라임타임에 한국 드라마를 편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캄보디아 전체가 한국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된 거죠. 길거리 간판도 거의 다 한국어와 크메르어 병기로 바뀌었어요. 심지어 전통시장의 노점상들까지 얼마예요? 깎아주세요 같은 기본적인 한국어는 다 할 줄 알게 됐어요.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제나 공주의 활동이었어요. 2024년 말 제나 공주가 한국어로 부른 유다원이라는 곡이 데이트를 쳤어요. 캄보디아 차트 1위는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연말에 발표된 통계가 정말 놀라웠어요. 캄보디아 15세 이상 인구의 85%가 기본적인 한국어 회화가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이는 영어 사용률 45%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캄보디아는 문화적으로도 한국의 일부가 되었다고. 우리는 여전히 독립국가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한국의 형제 국가가 된 거예요. 2025년은 정말 역사적인 해였어요. 그해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과 납치 사건이 완전히 사라진 거였어요. 사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캄보디아는 한국인들에게 위험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한국인들을 속여서 캄보디아로 데려와 감금하고 강제로 일을 시키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이런 사건들 때문에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해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었고 한국인들의 캄보디아 입국이 크게 줄어들었었어요. 이는 한국의 캄보디아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하지만 2025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2월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가 범죄 척결 공동작전을 시작했어요. 이 작전의 핵심은 한국 경찰을 캄보디아에 상주시키는 코리안 데스크 운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의 동력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캄보디아 젊은이들이 직접 나선 거예요. 제가 속해 있던 K 컬처 캄보디아에서 세이브 코리어 프렌즈, 한국 친구들을 구하자 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운 캄보디아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신고하고 한국인 피해자들을 구출하는 활동을 한 거예요. 이 캠페인의 효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6개월 만에 보이스피싱 조직 50여 개가 발각되어 해체됐고 한국인 피해자 300여 명이 구출됐어요. 캠페인의 성공 비결은 간단했어요. 한국어를 배운 캄보디아 젊은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잠입해서 내부 정보를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에 제공했어요. 특히 제나 공주가 이 캠페인의 홍보대사를 맡으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형님 나라입니다. 형님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라는 제나 공주의 메시지가 캄보디아 전체에 큰 감동을 줬어요. 그리고 7월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대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완전히 해체된 거예요. 이 조직의 두목은 중국인이었는데 캄보디아 경찰이 한국 경찰과 협력해서 체포했어요. 이때 중국 측에서 강하게 항의했어요. 캄보디아가 중국의 오랜 우방국인데 왜 한국 편을 드느냐고요. 하지만 훈 마네 총리의 대답이 명쾌했어요. 캄보디아는 중국을 존중하지만 우리는 범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우리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이 발언은 캄보디아 외교 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했어요. 그동안 중국 일변도였던 캄보디아가 한국을 중심으로 외교 노선을 재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8월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모든 여행 경보를 해제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는 이제 한국인들에게 가장 안전한 동남아시아 국가라고 공식 발표했어요.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났어요. 하반기 한국인 캄보디아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어요. 2025년 말 기준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인이 1위를 차지했어요. 연말에 발표된 통계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2025년 한국의 캄보디아 투자액이 50억 달러를 돌파한 거예요. 이는 중국 투자액 45억 달러를 넘어선 수치였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캄보디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한국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파트너를 넘어서 캄보디아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주는 보호자 역할까지 하게 된 거예요.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4년간은 정말 기적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캄보디아가 한국식 발전 모델을 전면 도입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이뤄낸 거예요. 2026년 한국식 교육혁명. 2026년 3월 캄보디아 전역에 한국 교육특별구역이 설치됐어요. 이 구역에서는 한국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라하는 학교들이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학습 효과였어요. 한국식 교육을 받은 캄보디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기존 대비 평균 40% 향상됐어요. 특히 수학, 과학, 영어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어요. 제가 한국 교육특별구역의 한국어 교사로 일하게 되면서 직접 목격한 변화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학생들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배우면서 학습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IT 교육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캄보디아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이 급속도로 향상됐어요. 2026년 말 캄보디아 고등학생들의 코딩 능력이 동남아시아 평균을 넘어섰어요. 2027년 한국식 산업혁신. 2027년은 산업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 정부와 대기업들이 캄보디아에 스마트 제조업 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삼성이 푸놈펜 근처에 대규모 전자부품 공장을 건설했고, LG는 가전제품 생산기지를 만들었어요. 현대자동차도 동남아시아 전략기지로 캄보디아를 선택해서 자동차 조립 공장을 세웠어요. 하지만 진짜 혁신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가져왔어요. 수백 개의 한국 중소기업들이 캄보디아로 이전해 오면서 현지 기업들과 기술 협력을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가 놀라웠어요. 2027년 캄보디아의 제조업 생산성이 전년 대비 60% 증가했어요. 그리고 메이드 인 캄보디아 제품들이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품질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하던 회사도 한국 기업과 합작 투자를 해서 캄보디아 최초의 K 콘텐츠 제작사를 만들었어요. 캄보디아 배경의 한국 드라마, 캄보디아 가수들이 부르는 K-POP 등을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2028년 디지털 한국화. 2028년은 정말 혁명적인 해였어요.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가 캄보디아에 전면 도입된 거예요. KT와 SK텔레콤이 캄보디아 전역의 오지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캄보디아용 서비스를 출시했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인들과 똑같은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가장 획기적이었던 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었어요. 삼성페이와 카카오페이가 캄보디아에 도입되면서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됐어요. 2028년 말 캄보디아의 모바일 결제 사용률이 85%를 넘어섰어요. 이는 태국 70%, 베트남 65%보다 높은 수치였어요. 그리고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이 캄보디아에 도입되면서 정부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어요. 이전에는 며칠 걸렸던 행정 업무들이 몇 분 만에 처리되기 시작했어요. 2029년 경제 기적의 완성. 2029년은 정말 기적 같은 해였어요. 4년간의 한국식 발전 모델 도입 결과가 완전히 꽃을 피운 거예요. 2029년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률이 무려 12%를 기록했어요. 이는 동남아시아 최고 수치였고 세계에서도 중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질적 변화였어요. 캄보디아의 1인당 소득이 3,500달러를 넘어서면서 중소득 국가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어요.
교육 분야의 성과도 놀라웠어요. 2029년 PISA 국제학업성 취도평가 결과 캄보디아가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국제적 위상이었어요. 2029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캄보디아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로 선정됐어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캄보디아를 한국식 발전 모델의 성공 사례로 평가했어요. 연말 통계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2029년 캄보디아 GDP에서 한국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달했어요. 이제 캄보디아는 사실상 한국 경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 캄보디아의 미래는 완전히 한국과 함께 만들어질 거라고.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한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한국과 함께 성장하는 역동적인 파트너가 된 거예요. 2030년 1월 15일. 이날은 캄보디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가 될 거예요. 그날 아침, 프놈펜 왕궁에서 열린 특별 기자회견에서 훈 마네 총리가 역사적인 발표를 했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여러분. 오늘 캄보디아 왕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지난 12년간의 모든 지원과 협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훈 마네 총리가 카메라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며 한국어로 말한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덕분에 캄보디아가 새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됐고 한국에서는 모든 방송사가 특별 생방송을 내보냈어요. 하지만 총리의 발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오늘부터 한 캄통합발전협정을 제안합니다. 이 협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정의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경제통합, 캄보디아와 한국 간 완전한 자유무역 실현, 공동화폐 도입 검토, 교육통합, 캄보디아 모든 교육과정을 한국 표준으로 통일, 학위 상호 인정, 문화통합, 한국어를 캄보디아 제1외국어로 공식 지정, 한국 문화의 완전 수용, 정책협의, 모든 주요 정책을 한국과 사전 협의 후 결정, 인적교류, 양국 국민의 자유로운 거주, 취업 허용. 가장 충격적인 조항은 마지막이었어요. 외교협조,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지지, 중국과의 관계 재정립. 이는 사실상 캄보디아가 중국보다 한국을 선택한다는 선언이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프놈펜 시내에서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축제를 벌였어요. 특히 젊은이들은 태극기와 캄보디아 국기를 함께 들고 코리아, 캄보디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를 외쳤어요. 그날 저녁, 제나 공주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어요. 사랑하는 캄보디아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 형님들. 오늘은 우리 캄보디아에게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12년 전만 해도 우리는 가난하고 희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한국 형님들이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어요. K-팝, 한국 드라마, 한국어, 한국 기업.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과 함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거예요. 제나 공주의 메시지는 일시간 만에 100만 뷰를 기록했고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인 1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 캄 정상회담에서 통합발전협정이 정식 체결됐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네 총리가 협정서에 서명하는 모습이 전 세계로 중계됐어요. 협정 체결 후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과 캄보디아는 이제 단순한 우방국을 넘어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캄보디아와 함께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이 협정 체결 소식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특히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하지만 캄보디아 국민들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어요. 여론조사 결과
93%가 협정 체결에 찬성한다고 답했어요. 반대는 단 4%에 불과했어요. 그날 밤, 저는 12년 전을 떠올리며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2019년 한 편의 한국 드라마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렇게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국은 우리를 정복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줬어요. 그리고 우리도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이제 캄보디아는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과 함께 꿈꾸고 한국과 함께 성장하는 나라가 됐어요. 2030년 1월 15일 캄보디아가 한국에게 무릎을 꿇은 건 굴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감사였고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지금 2030년 말 저는 캄보디아 통합발전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한국과 캄보디아의 협력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죠. 월급은 2,500달러예요. 12년 전 의류 공장에서 받던 150달러와 비교하면 정말 꿈 같은 변화예요. 요즘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2035 캄보디아 선진국 진입 프로젝트예요. 한국의 도움으로 2035년까지 캄보디아를 완전한 선진국으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이미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2030년 캄보디아의 1인당 소득이 5,000달러를 넘어섰고 2035년에는 1만 5,000달러 달성이 목표예요. 교육 분야는 더 놀라워요. 현재 캄보디아 고등학생들의 80%가 한국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고 실제로 매년 1만 명 이상이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어요. 문화적으로도 완전한 통합이 이뤄졌어요. 현재 캄보디아 젊은이들의 95%가 한국어로 일상 대화가 가능해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은 여전히 BTS와 블랙핑크예요. 제나 공주는 이제 18세가 되어서 정말로 K-팝 아이돌이 됐어요. 한국의 대형 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내년에 데뷔할 예정이에요. 캄보디아 왕실 출신 K-팝 아이돌이라는 타이틀로 이미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한국과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캄보디아 주요 기업들의 70%가 한국 기업과 합작 투자나 기술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들이 모두 한국 브랜드예요. 정치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2030년 총선에서 캄 협력당이 압승을 거뒀어요. 이 정당의 핵심 공약은 한국과의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한 캄보디아 선진국 달성이었어요. 국제적으로도 캄보디아의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주목받는 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캄보디아의 발전 모델을 벤치마킹하려고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 캄보디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제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요. 우리도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심어준 건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돈을 준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꿈을 주었고, 희망을 주었고, 자신감을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주었어요. 2018년부터 2030년까지 12년간 한국의 캄보디아 정복은 무력이 아닌 사랑으로 이뤄졌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복이 아닌 상생이었어요. 지금 캄보디아 사람들은 모두 말해요. 우리는 한국의 동생 나라다. 한국은 우리의 형님 나라다. 그리고 2035년 캄보디아가 완전한 선진국이 될 때 우리는 한국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고마워요, 형님. 이제 우리도 형님처럼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한국의 캄보디아 정복은 이렇게 끝났어요. 아니, 시작됐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주석, 이 이야기는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한 예측 소설이며 실제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 한유의 글로벌 확산, 캄보디아의 경제 발전 등 현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된 픽션입니다. 실제 통계와 정책들을 참고했지만 미래 예측 부분은 창작임을 밝힙니다.